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 그동안 댓글 올려주신 거 빠르게 제가 이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지금 체력이 한계를 낄 정도로 지금 하반기에서는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 7급 면접, 그 다음 경찰 간부 후보생,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찰 공채 특채, 대통령 경호실 7급, 또 뭐 있지? 하여튼 많아요. 많이 몰려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지금 이제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들하고 해양경찰 공채 특채분들 코칭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 지금 너무 시간이 안 나서 일단은 제가 예전 댓글부터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체크를 해드릴 거고, 제가 좀 답답한 게 댓글 주말에 갑자기 댓글 달고는 언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빚쟁이 독촉 하듯이 댓글을 좀 매너 없이 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코칭 상담을 받으란 말이에요. 맞죠? 관련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또 돈 내고는 하기 싫어. 근데 나는 공짜로 빨리 선생님 답변을 듣고 싶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맞잖아요. 주말에 갑자기 댓글 올리고는 그걸 댓글 달아다세요 그러면 나는 뭐 당신들 댓글만 보면서 기다린 사람인가? 그리고 이 채널이 무슨 광고로 뭐 수익이 운영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맞죠? 물론 유료 멤버십 분들이 있는데, 유료 멤버십은 이제 면접 준비생들을 위한 이제 시사 분석 영상들인 거고, 좀 최소한의 매너를 갖추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게 시간이 얼마나 뺏기는지 알아요? 아 진짜. 아니 그리고 제가 답답한 게 옛날에 올린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 예전에 그 해양경찰 특공대 준비생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체력이 1등이었는데도 떨어져 가지고 이제 도끼를 품고 제주도에서 이제 저희 부산에 있는 컨설팅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면접 코칭을 받고 뒤집고 합격했어요. 진짜 뒤집어서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이 친구가 저기 군 특수부대 최고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한번 도끼를 품고는 내가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의 모든 영상을 다 섭렵하겠습니다 이러고는 시작했다가 나중에 도대체 영상을 몇 개나 올리신 거예요 이러면서 막 하소연 하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옛날 거를 찾아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인중개사, 뭐 회계사, 세무사 카페에 들어가서는 그 카페 정보가 엄청 많잖아. 그럼 일단은 자기가 궁금한 거 먼저 서치해서 찾아보고 나서 거기에 없는 내용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막 들어와서 진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 댓글 올리고는 선배님들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댓글이 어떻게 달려요? 일단 먼저 찾아봐라 인간아 이렇게 다 걸려요. 전부 다 누가 그게 살갑게 댓글 안 달아준다고. 왜냐면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잖아. 목이 아파. 그래서 제가 약간 까칠하게 나오는 부분은 이미 다 설명했는데 영상은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드립다 질문만 올린 사람들은 이제 좀 약간 까칠하게 대해요. 알겠죠? 이해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인적성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경찰 인적성인지 해경 인적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올린 시기를 보면 경찰 인적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리검사에서 법칙평보다 사람 중심의 답을 작성한 문항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뭐 나는 어떤 특정 문항에서 전혀 아니다 식으로 답을 했는데 학원가에서는 이게 뭐 부적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이 인적성 관련 영상은 한 7개인가 8개 될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올린 게 수십 차례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객관식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적격자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걸 개발한 심리학자 분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채용 프로세스상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인적성은 점수화돼서 여러분들의 절차상에 점수화된 어떤 참여 도구가 아니라 면접을 위한 사전 진단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전 진단 도구의 의미를 모르는 비전문적인 학원 관계자들이 이제 인적성 자꾸 시험 치고 자기들 학원에서 뭐 시험 쳐보라고 겁을 주는 거라고요. 거기 전문가들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없다니까요.
그 인적성 개발지라고 하는 무슨 이상한 연구소도 제대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인적성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뭐 인적성을 제대로 안 해서 압박을 받아요. 그거는 대통령 경호실이나 국정원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 쪽에서는 현직자들 중에 인적성을 제대로 분석하는 현직자가 없어요. 그 프로파일러 분들은 그 워낙 숫자가 적고 저기 본인 맡은 업무가 많아서 면접에 각 청별로 투입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투입된다 해도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 많은 인원을 다 면접을 체크를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이 얘기는 영상에서 엄청 많이 설명했어요. 영상을 보고도 이렇게 질문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인적성을 잘못 쳤다 잘 쳤다 이게 문제점이 아니라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심층 면접 코칭해 보면 이제 비전문적인 곳에서 잘못된 코칭을 받아서 잘못된 준비를 한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예, 체불 경험 있는 사람들 중에. 체불 경험 있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1차 코칭 받을 때 전부 다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이 면접이란 건 당신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건지에 대한 자신의 인생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인데 자기의 캐릭터 그 상이 뭐라 해야 될까요? 성격 상이라는 게 자기가 이전에 살아온 성장 배경상 다양한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본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그 성장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코칭 받을 때 다 충격받는다니까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뭐 내가 어릴 때 엄청나게 안 좋은 경험이 있어 또는 뭐 범죄 기록이 많아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기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그 성장 환경상 어떻게 캐릭터가 구축됐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성숙해졌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코칭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거를 댓글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칭 수업을 받으라고 하면 이미 다른 면접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으면 거기 환불하고 여기 와서 코칭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대로 다니면서 이제 영상에 댓글로 선생님 댓글로 좀 뭘 코칭해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도 심층 면접을 그냥 말하기 시험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말하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지. 그거를 여러분들 댓글만 보고 제가 어떻게 분석하냐고요. 그걸 분석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신이거나 사기꾼인 거죠. 맞죠? 예.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상당수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문해력이 엄청 떨어져요. 문해력.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그 핵심을 이해하는 능력이 엄청 떨어지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문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스피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국어랑도 정확하게는 관계없어요. 언어 구사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국어랑도 관계없어요. 영어랑도 관계없고 언어 구사 능력에 있어서 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 요즘 세대가 엄청 떨어져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짤막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형태로 아이들이 커왔기 때문에 우리 때는 옛날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게 이 신문에 세로로 예전에는 세로로 글자가 나왔어요. 알아요? 이제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40, 50대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문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나왔어요. 세로로. 글자가. 세로로. 80년대, 70년대. 근데 다 글을 보고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무슨 짤막한 영상, 그 다음에 뭐 짧은 글부터 보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내용을 이해하니까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질문한 내용을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그냥 걱정되고 궁금한 걸 드립다 댓글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글 안 했어요. 이분들 1개월 전에 댓글 달았는데 저는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런 분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 지금 그 인적성 관련 영상만 7개, 8개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보라고. 근데 보고도 이해 안 되면 제가 글을 남겨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엄청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는 거면 제가 댓글 남겨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적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문해력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 박리 다 맥시고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하는 비전문적인 뭐 스피치나 면접학원 가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전문가한테, 제대로 된 전문가들한테 심층 코칭을 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언어 구사 능력에 있어서는. 됐죠? 그게 지금 인적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개의 댓글을 다신 분은. 제가 여러분들 아끼는 마음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댓글 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거는 비전문가들,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행위지. 저는 이쪽 분야 전문가잖아요. 저한테 뭐 그런 걸 바래서 이런 댓글을 남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여러분들의 댓글의 문제점은 인적성이 아니라 문해력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년배운 연령 차양 찬반이 이게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게 유료 멤버십에 영상을 올렸던 건지 아니면 제가 그 시사 뽀개기 시사 분석 영상이 에어클래스 유로 클래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2018년도부터 올린 시사 분석들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룬 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게 만약에 제가 그 유튜브 유료 멤버십에 안 올려드린 거라면 소년범 연령 하향 찬반 부분은 제가 시간을 내서 다뤄드릴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정책은 이게 정책이잖아요. 형사 정책인데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시려면 정책의 도입 배경부터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미성년자들의 나이를 구분한 다음에 뭐 형사처벌에서 면제되는 나이, 그 다음에 뭐 소년원에 가야 되는 나이, 뭐 이런 나이의 구분과 성인과 다른 형태의 처벌 규정을 만든 그 배경을 먼저 짚어주셔야 돼요. 그게 정책 도입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인 분석인 거죠. 이거는 제가 시간 나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MZ세대와 관련된 거는 사실은 다른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 MZ 관련된 게 사실은 이게 좀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MZ세대가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 우리 체육관에 주지체육관에 보면 38살 그 퍼플이 있어요. 그 친구가 38인데 걔는 MZ세대가 아니에요. 걔는 39인가? 저한테는 한참 밑에 막 막내뻘인가? 막내 동생? 큰 조카뻘? 하여튼 좀 차이가 나는데 걔랑 얘기해보면 되게 편해요. 그 친구는 MZ세대라고 보기 힘들고 제가 이제 코칭하면서 MZ세대라고 특징이 딱 나타나는 나이대가 보통 한 20살에서 25, 7 내외예요. 내외. 예. 그쪽은 확실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요건 제가 영상에서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혹시나 제가 시간이 나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날을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뭐 크게 이게 뭐 오렌지 세대, 우리 때는 오렌지족 해고 오렌지 세대, 뭐 38 뭐 세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MZ세대 안에서도 저처럼 뭐 저희 나이대와 같은 구수한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체에서 요즘에 이제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해서 이제 채용했는데 이 친구들이 자꾸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당황해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때 이걸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면접에서는 그게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일단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이제 벌금형이 있는데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고 이제 순경 준비한다. 나이는 많다. 근데 이제 불합격 받으면 아니라고요. 제가 이것도 영상 엄청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음주운전 기록, 그 다음에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닌데 뭐 학폭이나 뭐 다양한 경험 가진 우리 합격생들 엄청 많아요. 과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가 내 사람의 전체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실수에서 반성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과거에 어떤 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너는 나쁜 인간이야 단정 짓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관련된 영상도 워낙 많이 올려드려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면 이태원 압사 사건은 제가 올려드렸고요. 자치경찰 1호나 2호나 제가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그 정책 위반자들 있거든요. 공무원들 중에 뭐 지방이나 국가직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치안 담당하는 정책 위반자분들이 정책을 세부 정책을 만들 때 코칭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큰 맥락에서 정책들 설명하긴 하는데 이 지방자치경찰제 1호나 2호나를 제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합격생 한 명이 예전에 체불 경험이 있는데 이 지방자치경찰의 1호나 2호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과제를 내준 거에 대해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또 제가 누군지 말을 안 하겠는데 이 경찰 면접 담당하시는 비전문가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 양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퍼뜨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닙니다. 지방자치경찰제는 당연히 지방공무원처럼 이원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소속 공무원, 이원화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이원화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게 1원화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제주지방자치경찰제를 만들고 제주 소속으로 이제 그 별도의 조직을 섬이니까 거기는 한번 만들어 봤어.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륙에서 몇 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5개인가 선정해서 제주자치경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시범 운영을 하는데 내륙에서는 제주도처럼 아예 이원화된 형태를 시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륙에서 이원화된 형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범 운영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요.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하는 건 제주자치경찰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도입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그 실험을 할 때 거기에 소속된 그 국가직 경찰분들을 지방직 경찰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방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돌려야 되니까 그냥 임시 방편으로 국가직 경찰 신분으로 하고 지방자치경찰 업무 사무에 이제 보완된 제주자치경찰에서 보완된 형태를 시뮬레이션 돌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경찰 1호나가 아니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또 면접 제가 누군지 말을 안 하겠는데 있어요. 그 이상한 얘기를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기 경찰행정학과의 필기 과목 교수님들이 이 면접에 대해서 웬만한 부분들은 다 잘못된 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 날 때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서 주워 듣고는 아무 생각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경찰 1호나가 아니라고요. 시뮬레이션 돌릴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를 시뮬레이션 돌리는 실험을 하는 건데 국가직 경찰을 내륙에서 지방직 경찰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국가직 경찰 신분으로 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과정인 거지. 지방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이원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쭉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우리 유료 이론 강의 때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예, 경찰 백서 보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해가 가시죠.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조폭 유튜버는 다뤄드렸고 이태원 사건 보면서 화가 마구마구 나는데 제가 어디로 이 화를 분출해야 되는지 몰랐다가 선생님 가이딩 영상 보고 이제 알겠어요 이랬거든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예상한 대로 전부 다 지금 처음에 말단지 그 필드에 실제 나가서 그날 휴일도 없이 고생한 경찰이나 일반직 공무원들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저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는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뭐 그 용산구청 그다음 경찰 안에 그 실무 관리직 책임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죠. 아니라고요. 이태원 참사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그 서울시장하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참모진 회의를 할 때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억압된 분출 형태로 각 도시별로 축제를 엄청나게 진행해요. 그때 지금 계속 못 나가고 있다가 이제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축제마다 너무 많은 인구가 몰려드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국가 시스템은 코로나로 2년 동안 그러한 그 사람이 많이 일려드는 인파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이 전혀 안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가 이걸 컨트롤 해줘야 되냐면 시장이나 대통령이 이 정치적인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시장이나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읽고 시장이나 그 서울시장이나 그다음 경찰 대통령이 참모진 회의를 할 때 지금 이러이러한 메가 트렌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 부처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야외로 너무 많이 몰려드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철저히 각 부처별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설립하세요.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주무 부서는 어느 뭐 경찰청이면 경찰청 아니면 관할구청이면 관할구청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게 누구 역할이냐면 리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이 먼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줬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지금 경찰이 문제니 그 구청 안에 공무원들이 문제니 뭐 이런 식으로 희생양 만들어 봐요.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대규모 인원이 몰려들어서 그 안에 질서를 유지할 때는 경찰이나 뭐 구청 공무원이나 국가직 공무원이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제각기 소속이 다른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장하고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로 지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하고 이제 대통령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겁이 나니까 이제 애꿎은 이제 그 밑에 말단 공무원들 희생양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날 가서 사람 한 번 살리려고 휴일도 없이 가서 진짜 현장에서 진짜 죽을 힘 다해서 고생한 구청 공무원들이나 경찰 소방직 공무원들한테 희생양 만들기엔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상황실장들은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쪽 소속이잖아요. 그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주려면 그 위에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해줬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리더는 돈 많이 받잖아. 장차관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은 연봉이 억대 단위잖아요. 공무원들 월급이 그렇게 짠데 자기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하도록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해주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요. 근데 유체이탈할 법으로 밑에 말단 공무원들이나 실무진 공무원들 공격해봐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냐고요.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리더의 존재라고요. 실드 칠 걸 쳐야 돼요, 우리가. 맞죠? 그래서 제가 영상 강의 때, 유료 멤버십 영상 강의 때 많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죠? 한번 보시고, 제가 너무 깝깝해서 그래요. 10대, 20대 그 젊은 나이가, 제대로 된 보호도 없이, 그 축제 때 놀러 갔다가, 아휴, 어쨌든 그 다 설명드려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저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고향은 부산이고 이제 공무원을 서울이나 부산 칠자 고민되긴 하는데 이제 이 탈부산하는 20, 30대 청년층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1급 체제 해법인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제 진전이 없고 계속 나날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사람은 몰려가고 지방은 쇠퇴할 것 같은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부산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너무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방 도시 정책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오메가 트라이브라고 해서 이제는 그 트렌드상 국가의 국경 개념보다 가상현실세가 심화될수록 대도심별 이제 유기적 연결체가 형성될 거라고 예상하는 미래학자분들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부산도 중국의 상하이나 이제 다른 대도시들과 연합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은 뭐 유라시아 철도가 이제 개설이 된다면 이제 부산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최종 물류 종착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건 맞고. 하지만 이제 이분께서 설명한 이러한 위험성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콤팩트 시티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콤팩트 시티 개념으로 가면 지방 도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방 도시 안에서도
안에 컴팩트한 부분에 모든 물적, 인적 인프라가 확 몰리는 거죠. 거기 안에서는 뭐랄까요, 지금 서울의 강남과 같은 개념으로 땅값도 매우 비싸지고 거기 안에서는 되게 이제 뭐 사람들 살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게 갖춰지는 이제 부산 안에서도 컴팩트한 부분이 이제 핵심 지구가 이제 설립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 이게 요소가 많아요. 요소가 많은데, 근데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각 지방도시 정책연구원들은 있거든요. 연구소분들이 이제 고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 개념이에요. 글로벌 개념. 그래서 부산 안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실은 사업하기 힘드니까 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부산 안에서도 자리를 잡고 발전해 가는 기업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기업체들은 대부분 타켓이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이제 기업 영업 활동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오히려 본인들 입장에서는 부산이 더 나은 거예요. 서울은 이제 땅값이나 집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이 어차피 글로벌 이제 공간을 넘어서서 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는 부산이 괜찮은 거죠. 저도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저도 주로 이제 온라인 코칭을 하거나 오프라인 코칭은 이제 실제로 내려오거든요. 수험생들이 서울이나 강원도나 전국 도시별로 내려와요. 뭐 제가 이제 부산에 여행도 한번 하고 와서 코칭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로 전화로 하니까 저는 이제 집사람이 부산시 공무원이라서 저는 그냥 부산에 있는 게 맞아요. 예전에 이제 이땡에서 연구소 차려줄 테니까 올라와 달라고 해서 그때 완전히 옮기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사실은 옮기는 것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교육 플랫폼이 사실은 이제 국내 대상이 아니라 그 세계 대상이에요. 지금 이제 그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전 솔직히 뭐 제가 이제 국내 이제 뭐 방송 출연이나 강연 출연이나 이런 걸 하면 사실은 서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친인척이나 이제 고향인 부산에 있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질문을 남기신 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사실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그러니까 제 단짝 친구는 국립대 의대 교수거든요. 그 친구는 굳이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삼성의료원에 이제 자리가 나와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자기는 이제 모교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교수하면서 같이 하는 거니까 굳이 자기는 올라갈 필요가 없어서 이제 부산에 남아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고, 그리고 오히려 서울에서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경기도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젊은 층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잡이 이제 해당 고향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이제 훨씬 집값이 싸고, 그 다음에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도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하면 아니지만 전 세계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예. 전 세계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가 워낙 인구가 몰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만,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게, 진로 부분을 먼저 확실히 정하세요. 안 되면 저희 코칭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되고, 어쨌든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인생의 설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할 건지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진로 상황에서 서울이 괜찮은지 부산이 괜찮은지를 한번 저울을 다 바라보고 하시면 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민해 본 다음에. 예. 우리 합격생 중에 한 명은 고향이 포항인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국가 직렬 안에서 뭔가 계속 쭉쭉 올라가고 싶은 야망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우정직 그만두고 고향인 포항에서 소농사 있잖아요. 소농장. 갑부야, 갑부, 이분이. 근데 이제 아버지 사업은 물려받기 싫으니까 우정직 공무원 하다 그만두고 이제 국가직 다시 쳐가지고 지금 산업자원통상부에 이제 거기 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애살맞게 뭔가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은 구급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근데 안에서 엄청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제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그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맞겠죠. 자기 라이프 스타일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좋은 기업체 막 다니다가 염증 느끼고 다시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싶어서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공무원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하고 어느 정도 한번 이제 매칭을 시켜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이 되면 한번 올려드리고, 확증 편향이 공익 훼손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이해가 되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이 확증 편향과 어용학적 편에서 사례로 뭐를 들어드렸냐면, 그 어용학자들 중에 의사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정권의 진보 정권에서 이 의사들이 이제 그 의사 면허가 불사조 면허였단 말이에요. 불사조 면허. 그러니까 막 대장 내시경 하다가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의사도 다시 면허가 살아나서 버젓이 병원을 차리고 운영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면허 개정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의사 면허법에 대한. 그 이제 이전 정권에서. 그리고 이제 막 공공의대 설립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의사분들 중에 거기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확증 편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이전 정부가 다 못마땅하니까 이전 정부의 방역 정책조차도 못마땅했던 거야. 그래서 뭐 백신이면 백신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처음에 막 그 영국 백신 뭐였어요?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니까 또 왜 미국에 그 좋은 백신을 왜 미리 수입 안 했냐 이라고 막 비판하다가, 미국에 이제 그 화이자나 이런 모더나 또 하니까 또 백신 자체가 이게 장기 검증은 안 된 거다. 그래서 뭐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거 강요하고 백신 폐쇄는 안 된다 이러고 막 유튜브에서 떠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이 정권이 교체되고 방역 수뇌부가 바뀔 때 본인들도 이제 같은 성향의 분들이 참여했는데 결국은 백신 맞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백신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코로나는. 맞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확증, 이전 정부가 미우니까 확증 편향에 갇혀가지고는 유튜브 상에 국민들을 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조성시켜가지고 백신이 뭐가 나쁘네 좋네 이래가지고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다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들도 과학 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신 맞으라고 하잖아요. 예. 이전의 방역 정책 그대로 따라해요. 지금 보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도 없어요. 예. 오히려 그냥 아예 풀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책임자가 되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뭐,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러고 이제 되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확증 편향에 갇혀가지고, 이제 이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의사도 과학자잖아요. 근데 과학자로서의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교묘하게 이제 이전 정부를 공격하는데 악용을 한 거예요. 이전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악용하는다. 그러면 그 잘못된 정부에 국민들은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보수 쪽에 이제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그 이제 이쪽 그 의사분들 얘기에 막 심취해가지고는 이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막 비판 많이 하다가 정권 교체되는데 막상 과학 방역이라고 뚜껑 열었는데 똑같거든. 똑같이 백신 맞으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되게 실망해가지고 돌아선 분도 있어요. 예. 제가 말하는 공익 훼손이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공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정 정치적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전문 지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확증 편향에 갇혀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회적 영향력에 있는 사람의 말이 공익 훼손을 일으킨다고요. 예. 공익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공익만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광의의 넓은 의미의 공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요것만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관 소관 공통 과목 공부하는데 뭘 어떻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네요 뭐 고민 오고, 거기서 또 댓글 뭐 올리오고 이런데,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건으로 결정하거나 사회적 인식으로 결정하지 말라니까. 제가 영상에서 말한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소방관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경찰관으로서 본인의 그 비전, 본인의 목적 가치와 연결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가서 후회한다고요. 만족을 못하고. 근데 대부분의 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회적 인식이나 조건으로 자기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다 후회해요. 제가 40, 50대 전문 직종분들 라이프 디자인 코칭 해보면 누가 볼 때 다 부러운 직업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답을 단 게, 선생님 저는 그러면 저한테 맞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코칭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카톡 DSA 컨설팅 채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그 공시생, 경시생 대상 그 라이프 코칭 케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진로 적성 부분이 1회만 하셔도 되거든요. 예, 1회만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 프로그램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댓글로 제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지도 모르는데 뭐 댓글로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해드려요. 당연히 맞죠. 코칭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는. 그 다음에 뭐 일행직 같은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일행직 7급 같은 경우 소방이나 경찰처럼 면접 비중이 안 높다고요 하고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7급 면접은 변별력이 아주 높아요. 예, 인사혁신처라는 국가직의 인사혁신처라는 면접 전담 부서가 생겨서 거기에서 한 명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관할 이제 직렬 현직자가 투입이 돼서 아주 퀄리티 있게 진행되고 변별력이 아주 높아요. 참고로 우리 그 7급은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다 포함해서 소수로 진행돼서 이렇게 다 한 명도 안 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뒤집기도 힘들고 한 명도 안 떨어졌죠. 7급 면접도 제가 이제 그 재생 목록에 아마 들어가시거나 이전에 이거 관련된 영상 엄청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7급 면접 합격 사례도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렸고, 그거 보십시오. 올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시간 날 때 7급 면접 뭐 구성 원리는 설명을 드릴 텐데, 면접 준비생이 아니라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수업하다가 그리고 기업체 자문하다가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잘못된 면접 관련된, 그 다음에 학습 설계 및 진로 관련된 부분 너무나 비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활동 많이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이제 전달하고 있어서 그걸 바로잡고자 만든 채널이지, 제가 뭐 유튜브 채널로 해서 뭐 수익을 뭐 어떻게 하고자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간 날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통은 언제 올리냐면 7급 면접이 시행될 그 시점에 보통 올려드려요. 예, 제가 7급 면접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겨울에 제가 이제 한번 시간 날 때 궁금하시면 올려드리는데, 이미 올려드린 게 많으니까 그걸 먼저 조금 보십시오.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이제 웬만한 댓글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 너무 시간 길어졌다. 40분이나 마치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먼저 서치를 해서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한번 보시고 없으면 그때 질문 남겨주세요. 알겠죠? 이상입니다.